굉장히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 수업을 들으면서 시대의 흐름에 대해서 내용을 좀 더 파악을 하고 또 그에 상응한 기술을 여러분들이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수업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수업을 진행해 볼게요. 자, 먼저 우리 수업 시간에는 항상 이 앞에 최근 트렌드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분들하고 공유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자, 맨 앞부분에 오늘 나온 것들은 스포츠 검색어 트렌드인데, 자, 이거는 네이버 데이터 랩이라고 하는 사이트에 들어가게 되면 제공되는 그런 포맷입니다. 그냥 모두에게 다 공개된 데이터예요. 자, 네이버에 들어와서 모든 사람들이 아니고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포츠 컨텐츠에서 검색한 검색어들을 모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자, 왼쪽에 보이죠? 여기 2월 셋째 주 정도 되겠네요. 셋째 주, 넷째 주, 3월 첫째 주, 3월 둘째 주 이렇게 나타나는데, 자, 요 날짜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 주간의 검색어들을 보니까 1위가 뭐예요? 네, 전기 자전거입니다. 전기 자전거. 자, 올해 지금 사람들이 가장 많이 네이버에 검색하고 있는 스포츠 레저 분야의 컨텐츠 검색어는 전기 자전거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 화면에 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전기 자전거가 사람들이 갑자기 왜 필요할까요? 자, 시대적으로, 상황적으로, 지금 환경적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기 자전거를 필요로 한다. 왜 그럴까? 자, 이걸 생각해 봐야 되겠죠. 자, 아마 날씨가 요즘 따뜻해졌고 또 봄 날씨다 보니까 밖에 나가서 자전거를 타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많이 생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 전기 자전거가 붐이 일어서 사람들이 많이 구매하고 싶다라고 하는 욕구를 갖고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더 받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여기 보면 등산화라고 되어 있죠. 자, 등산화. 지금 현재 2위죠. 자, 이 등산화는 여러분들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뒷페이지에 나옵니다. 자, 아까 이야기했었던 등산화에 대한 이야기인데, 자, 아까 2026년에는 등산화가 2등이었어요. 그쵸? 그런데 작년에는 등산화가 1등이었다. 그리고 재작년 2024년도에는 화롯대가 1등이었어요. 자, 여기 전기 자전거 있어요, 없어요? 있긴 있습니다. 자, 여기 6위에. 자, 여기는 아예 없고요. 여기는 아예 없습니다. 네, 이걸 보면 여러분들의 스포츠 검색어 트렌드를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2026년도에는 지금 전기 자전거가 1등이고 등산화가 2등이에요. 자, 등산화를 산다는 건 사람들이 등산에 가기 위해서 혹은 밖에 날씨가 너무 좋으니까 뭐 워킹화라든지 트레킹화라든지 요즘에 고프코 룩도 많이 이제 성능을 하다 보니까 이 트레킹화들을 일상화에서도 많이 신는 그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등산화를 많이 검색했어야 되는데 지금 26년도에는 전기 자전거가 1등이죠. 그렇죠? 네. 근데 작년 등산화 1등. 근데 재작년에는 아예 실내 전기 자전거는 없었고 2024년도에는 화롯대가 1등이었다. 자, 이걸 보면요. 여러분들 과거의 데이터와 현재의 데이터를 보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자, 일단 2025년도에는 전기 자전거가 있긴 있었고 사람들이 검색을 했지만 등산화만큼은 아니다. 자, 그 얘기는 여러분들 우리가 유추해 보는 거예요. 정답은 아닙니다. 자, 지금 사람들이 등산에 가는 것보다 자전거를 타고 돌아다니는 그런 등산에 대한 소요가 많이 줄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겠죠. 실제로 여러분들 데이터가 줄었는지 안 줄었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일단은 사람들이 검색하고 있는 키워드 자체가 등산화보다는 전기 자전거를 선택하고 있다는 거 보니까 등산에 대한 수요들, 그러니까 등산화에 대한 수요가 줄다는 것 자체가 산에 가는 것들이 많이 줄었을 것이다라고 예측해 볼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이 통계는 아마 몇 달 후에나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실시간으로 이 통계가 나오진 않으니까요. 현재 등산객 수 바로 나올까요? 안 나오죠, 당연히. 조금 지나보면 한두 달 지나면 나올 건데 우리가 한번 예측해보자는 겁니다. 자, 24년도에는 화롯대가 가장 1위였어요. 자, 화롯대가 1위라는 거, 화롯대는 언제 쓰죠, 여러분? 화롯대는 캠핑용품입니다. 그쵸? 캠핑을 가면 화롯대를 사서 들고 갈 거예요. 맞죠? 자, 이 화롯대가 특징적인 게 뭐냐면 다른 캠핑용품이랑은 좀 다른 특성을 가져요. 자, 예를 들어서 캠핑용 텐트, 캠핑용 테이블, 의자 이런 것들은 한 번 사면 부서지지 않는 한 계속 씁니다. 혹은 텐트 같은 경우는 찢어지거나 부서져도 고쳐서 씁니다. 왜 그럴까요? 워낙 고가예요. 그리고 고쳐서 써도 무방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용품들은 계속 가요. 그런데 중요한 이 화롯대. 자, 오늘의 이 화롯대는 소모품이에요. 자, 왜 그러냐면 알루미늄이거나 스틸로 되어 있는데 이게 열을 많이 발생시키고 화롯대 막 나무로 막 장작되잖아요. 또는 이 위에다 뭘 거요? 고기를 굽습니다. 자, 그렇게 바비큐를 하다 보면 기름, 찌든 때가 쌓이게 되고 뭐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 화롯대가 더러워지기도 하고 혹은 이 열로 인해서 구멍이 나요. 또는 시간이 지남으로써 녹이 납니다. 아마 겨울 내내 화롯대를 쓰지 않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일 테니까. 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캠핑을 다시 시작하는 시기가 되면 보통 1년에 한 번 정도는 새로 구매를 해요. 자, 이 내용을 보면서 바로 저는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 이제 캠핑의 시간이구나. 왜? 다 어디 가요? 날씨 너무 좋으니까 밖에 나가서 야외 활동 하고 싶잖아. 자, 그래서 캠핑 화롯대를 구매하고 있다.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정리해서 봅시다. 2024년도에 야외 활동, 스포츠 활동은 뭘로 했다? 캠핑을 기준으로 했다. 캠핑을 많이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2025년도에는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등산에 많이 다녔다. 그쵸? 2026년 현재는 뭘 많이 한다? 자전거를 타고 밖으로 나가는 것을 좋아한다 라고 이해를 하면 자, 시대적 흐름이 24년, 25년, 26년이 정리가 될 거예요. 그죠? 네, 우리는 빅데이터를 통해서 이런 내용들을 유추해보고 추적해보고 과거의 데이터와 현재를 비교하면서 예상해보는 혹은 이걸 통해서 우리가 현재의 삶이 어떤지를 비교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앞에 매주 이렇게 앞부분에서는 한 15분 정도 이렇게 트렌드를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이 자전거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세부적으로 볼게요. 자전거에 대한 연관어를 같이 한번 봐볼 시간이에요. 자, 이 전기 자전거에 대한 연관어를 볼 건데, 자, 이건 제가 만든 게 아니고요. 요거는 썸트렌드라고 하는 사이트에 들어가면 제공되는 데이터들입니다. 요즘에 이제 워낙 플랫폼들이 많다 보니까. 자, 이걸 보면요, 여러분. 전기 자전거가 어떤 연관어, 관련이 있는 단어들과 같이 노출이 되는지가 나온 거예요. 자, 이 연관어는요, 자, 어떤 형태로 나오냐? 전기 자전거 한 다음에 여행. 전기 자전거의 장점. 전기 자전거의 배터리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같이 문장이 나오거나 검색어를 같이 쳤을 때 나오는 단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기 자전거와 같이 있는 단어들을 분석한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성트렌드 사이트에 들어가게 되면 여기에 있는 실제 이 키워드들을 눌러보면 여러분들이 어떤 단어의 원문들이 나올 거예요. 자, 이 어떤 형태로 나왔는지는 이 부분들 여러분들이 궁금하면 한번 찾아보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이게 왜 이렇게 나왔는지를 봐야 되겠죠, 그렇죠? 네, 전기 자전거의 가장 연관어가 숫자가 많은 게 뭐예요? 여기 보면 배터리네요, 배터리.
당연하죠. 그렇죠? 전기 자전거의 성능을 이야기하는 거. 성능은 고로 배터리와 역할이 연결이 될 것이죠. 그렇죠? 대부분이 다 그럴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기 자전거 하면 배터리와 성능이 가장 많이 이야기가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고, 자, 한 가지 더 보자면 여러분들 자전거를 사면서, 그러니까 전기 자전거를 사면서 사람들이 디자인적인 부분 보는 거예요, 안 보는 거예요? 실제로 봅니다. 보는데 저기 보이죠? 디자인. 그렇죠? 디자인을 보긴 보지만 디자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다? 배터리 성능이다. 그러니까 자전거가 조금 못생겨도 배터리 성능이 좋고, 배터리 성능이 좋다는 건 뭐예요? 보통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배터리 같은 거 쓰면, 우리 국내 배터리 쓰면 좀 더 인증해주겠죠. 그렇죠? 인정해주겠죠. 왜? 중국 배터리들 보통 키게 되면 발화되고 불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워낙 많았다 보니까 최근에는 사실 안정화가 많이 생겨가지고 국내 배터리, 중국산 배터리 이거 따질 필요가 없어요. 요즘에는 자동차에도 중국산 배터리 정말 많이 들어가는데 뭐 전혀 그런 거 없고 뭐 이제는 그런 거를 비교할 만큼 문제가 없습니다. 그건 초창기 때 이야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걸 따지죠. 왜? 만약이라는 단어 때문에. 또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국산 또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아마 배터리의 제조사, 배터리 성능 이런 것들을 많이 볼 텐데, 실제로 못생겨도 이 성능이 좋다고 하면, 배터리 성능이 좋다고 하면 무조건 구매를 더 우선순위에 둘 것이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한 가지 더 비교해봐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아까 우리 앞에서 했던 것처럼 이 연관어에 대한 언급량을 비교 한번 해볼 거예요. 똑같이 자전거인데, 자, 전기 자전거를 비교하는 것과 일반 자전거를 비교하는 것은 차이가 좀 있을 수는 있습니다. 네, 그런데 작년에는 자전거가 포인트였고 올해는 전기 자전거가 포인트다 보니까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났어요. 자, 그런데 자전거와 전기 자전거의 차이도 분명히 있지만 이 전기 자전거를 사는 이유가 너무 달라졌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여러분들. 자, 자전거를 사는 건 좋아요. 그렇죠? 자전거를 사는 이유는 대부분 뭐였어요? 운동, 유산소, 그다음에 이런 수영하러 갈 때 자전거 타고 간다고 이런 내용이죠. 그렇죠? 그리고 뭐 런닝하고 운동하는 거에 대한 부분들이 대부분입니다. 활동, 걷기, 건강. 자, 이런 거를 위해서 자전거를 샀었습니다. 2025년도에는. 자, 그런데 2026년도에 자전거는 없어지고 전기 자전거를 사람들이 사는데 대부분이 뭐예요? 여기 보면 교통수단으로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건강에 대한 얘기는 이 라이딩 하나밖에 없고 다 교통이에요. 교통. 자, 출퇴근에 대한 용도. 그렇죠? 뭐뭐 이동 수단. 그다음에 속도. 이런 걸 따지다 보니까 주행.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뭐예요? 실제로 왔다 갔다 하는 이동 수단을 전기 자전거로 사용을 하는 거지, 이 전기 자전거로 운동을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많이 없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자, 자전거를 과거에는 샀지만 현재는 자전거가 아닌 전기 자전거를 사고 있고, 이 전기 자전거를 사는 이유도 운동을 하기 위해서 산다기보다는 그냥 이동 수단으로서 전기 자전거를 사는구나라고 하는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작년과 올해 벌써 1년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많이 변화했다. 세상이 그만큼 변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자전거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이미 이제 한번 싹 봤으니까 실제로 자전거에 대한 기초 지식도 한번 배워보고 갈게요. 자, 네이버에 보면 쇼핑 트렌드라는 또 빅데이터가 있어요. 거기 들어가면 지금 현재 어떤 자전거를 가장 많이 사는지가 나옵니다. 자, 왼쪽에 볼까요? 제일 많이 사는 자전거, 전기 자전거 아까 이야기했었죠, 그렇죠? 네, 전기 자전거 누르면 아마 목록 리스트가 쭉 나올 거예요. 어떤 자전거를 사는지. 자, 그런데 우리는 수업 시간이지 자전거를 팔러 온 게 아니니까 우리는 이 전기 자전거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 자전거 산업적으로. 자, 전기 자전거 여러분들 어디서 많이 접해요? 카카오 자전거, 그죠? 카카오 뭐죠? 카카오 자전거, 전기 자전거 타는 거, 또 뭐 지크투어 자전거도 있고, 뭐 요즘에는 이제 킥보드에서 자전거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왜 바뀌었죠? 자, 일단은 첫 번째로 위험 때문에 많이 바뀌었고요. 자, 위험해요. 뭐 넘어지는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보통 이제 조금만 포토리라도 생기면 이 킥보드가 쉽게 넘어집니다. 그죠? 또 두 번째로는 이 법적인 규제 문제가 있어요. 킥보드는 모터가 달린 킥보드는 도로를 달려야 됩니다. 인도를 못 다녀요. 그런데 이게 위험하죠. 그렇죠? 차랑 부딪히면 날아가잖아. 너무 위험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인도를 타다 보니까 이런 법적인 규제에 맞지 않는 부분도 있어요. 자, 세 번째로는 헬멧 문제, 그다음에 면허증 문제, 이런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킥보드를 사람들이 사실상 많이 안 타는 추세가 됐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대체제로 전기 자전거로 대부분 다 바뀌었고, 아마 전기 자전거를 구매해서 타는 사람들보다는 이렇게 빌려서 타는 사람들이 아마 많을 거예요. 우리 학교 안에도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 전기 자전거가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자, 여기 오른쪽에 보면요. 전기 자전거 방식이 나오는데, 자, PAS, 파스 방식과 스로틀 방식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빌려서 타는 자전거, 전기 자전거는 다 전부 다 뭐예요? 파스 방식의 자전거입니다. 이 파스 방식의 자전거의 기준이 있습니다. 자, 모터로만 움직이면 안 돼요. 꼭 뭘 해야 돼? 페달링을 했을 때 모터가 개입해야지. 모터만 사용된다. 이건 뭐예요? 스로틀. 당겨서 가거나 버튼을 눌러서 내가 밟지 않아도 움직인다. 그럼 모터만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자, 이렇게 되면 스로틀 방식이 돼버립니다. 자, 그리고 속도가 25km 이하여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전거를 타보면 아무리 세게 밟아도 거기 속도계가 25에서 걸립니다. 더 이상 증가하지 않아요. 또 이 자전거의 중량이 30kg 이하여야 돼요. 배터리 포함한 무게입니다. 자, 이렇게 기준을 둠으로써 이 파스 방식은 뭐가 필요 없냐? 면허증이 필요 없습니다. 자, 그리고 헬멧을 필수가 아니에요. 자전거 헬멧 안 쓴다고 딱지 끊지 않아요. 자, 그런데 써야겠죠. 안전상 이유로 꼭 써야 되겠지만 헬멧을 쓰지 않았다고 해서 범칙금을 물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무슨 얘기예요? 도로교통법에 적용되지 않는 방식의 전기 자전거는 이 파스 방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럼 반대로 스로틀 방식은 뭐가 있어요? 땡기면 나가는 거. 땡기면 나간다. 이거 뭐예요? 버튼을 눌러서 나간다. 자, 오토바이가 이 스로틀 방식이죠. 자, 스로틀 방식. 자, 25km가 넘어되고 초과되고 페달은 있지만 버튼만 누르면 나간다. 자, 이렇게 되면 이게 사실상 면허증이 필요합니다. 오토바이랑 다름없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이거를 교묘하게 핸들은 스로틀 방식이 아닌 것처럼 만들고 자전거 페달을 만들어서 면허증이 없어도 타고 다녀도 되는 것처럼 이 파스 방식 자전거를 만드는데, 여러분들 일단 규정은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이 자전거들 한 번씩은 다 봤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이런 정보들 배우면 여러분들 다 몰랐었던 부분들이니까 아마 지나가는 자전거들 보면 아마 저거 파스 방식이네, 스로틀 방식이네, 이런 것들 아마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렇게 미니벨로 픽시 자전거라고 하죠. 이 픽시 자전거가 유행을 들고 있어요. 이게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많이 타고 있는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 픽시 자전거의 기준은 여기 앞에 여기 보이죠? 여기와 기어비가 1대1로 된 걸 픽시 자전거라고 해요. 내가 굴린 만큼 바퀴가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 픽시 자전거는 1대1이다 보니까 힘들어 타기가. 근데 학생들이 많이 탑니다. 자, 근데 문제가 되는 게 뭐였어요? 자, 여기에 제동장치가 없습니다. 제동장치가. 자, 지금 우리나라 법규상 자전거가 나오려면 무조건 제동장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픽시 자전거는 모든 픽시에 브레이크가 달려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학생들이 본 픽시 자전거의 폼은 뭐예요? 브레이크가 없는 게 폼나죠.
그죠? 어떻게 쓰냐면, 자, 이걸 슬라이딩해서 옆으로 쫙 슬라이딩 해가지고 쓴다거나 아니면 핸들을 기역자로 꺾어서 이 마찰로 자전거를 세웁니다. 자, 근데 이 과정에서 많이 다쳐요. 많이 넘어지고. 혹은 속도가 너무 많이 났는데 갑자기 차가 튀어나온다거나 오토바이가 튀어나오면 부딪히죠. 제동장치가 없어서 부딪히는 사고가 많아집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요즘에 경찰 아저씨들이 초딩들을 잡아요. 브레이크 없는 자전거. 자,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뭐 어쨌든 뭐 이거 뭐 중요한 부분은 아니지만 요즘 최근에 트렌드가 그렇더라. 이런 픽시 자전거가 초중생들 사이로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문제가 되는 건 요 핸들로 브레이크를 세우는 것 때문에, 브레이크를 떼는 것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다. 이런 것들도 여러분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면 시대 흐름에 좀 탑승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좀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예전에 미국에 가보니까 미국에 이제 동네마다 파크가 있어요. 거기에 가면 뭐 스케이트도 타고 좀 작은 자전거에 이제 앞뒤에 발판에 달아가지고 막 돌리고 하는 BMX라고 하죠. 이런 운동들을 어린이들이 많이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거는 어디서 하냐? 파크에서만 해요. 자,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우리나라는 파크가 뭐 많지 않아요, 그렇죠? 아마 내가 우리나라에서 본 파크는 저 서울의 올림픽공원에 있는 파크밖에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이 집 근처에서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시대와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좀 많이 변화한 게 있어요. 네, 일단 그렇습니다. 자, 자전거 브랜드가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자전거들이 있는데 아마 자전거를 사본 사람이라면 알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자전거를 한 번도 사보지 않은 사람이라면 이 브랜드들이 조금 어색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스포츠 산업을 전공하고 스포츠 비즈니스를 전공하고 또 비즈니스 전공하지 않더라도 스포츠를 전공하는 사람 입장에서 한번 이런 브랜드들을 좀 알아두고 또 여러분들 관심 있게 한번 봐두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여기에 대한 설명은 굳이 하지 않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2026년도 실제로 아직 전기 자전거가 인기를 끈다라고만 했지만 어떤 전기 자전거가 유행을 끄는지 아직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걸 한번 예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한 달 후에 여러분들이 예상한 게 맞는지, 실제로 어떤 자전거가 더 인기가 많았을 건지, 많아질 예정인지 여러분들이 한번 추측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2027년도에는 어떤 전기 자전거 트렌드가 생길 거고, 실제로 전기 자전거가 트렌드가 생길지 안 생길지 모르겠지만 실제 동일한 기간에 2027년 3월에는 어떤 게 트렌드가 될지도 한번 예측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이런 게 필요해요. 빅데이터를 하는 이유가 사실상 이론적이고 논리적이지는 않을 수 있지만 현 상황을 설명하기에는 가장 좋은 게 이 빅데이터입니다. 왜냐하면 실제 사람들이 검색하고 그다음에 눌러보고 하는 것들, 관심 있어 하는 분야를 이렇게 실시간으로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들을 조금 빅데이터를 통해서 상식도 얻어가고 그다음에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런 시대적 흐름을 잘 알아가는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들한테 정보 전달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해되죠? 그래서 이렇게 오늘 첫 시간이었는데 이 앞부분에 이렇게 스포츠 트렌드를 이렇게 간단하게 항상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오늘 이제 첫 시간이라서 좀 내용이 좀 길었는데 다음 주부터 한 15분 정도로만 줄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우리가 빅데이터를 배우기 전에 데이터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네. 자, 데이터란 추론과 추정의 근거를 이루는 사실들을 데이터라고 합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관찰하거나 측정해서 만들어진 사실들이에요. 실제 사실들을 모아놓은 게 데이터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원하는 모든 것들이 다 그냥 데이터다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그렇죠? 여기 여러분들 옷 사고자 하는 거, 메모한 거, 필기한 거, 달력에 써져 있는 거, 핸드폰에 여러분들 통화 기록부터 이런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들. 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모든 게 다 데이터고요. 자, 여러분들 이동해요. 걸어 다니죠? 걸어 다니는 것도 데이터입니다. 그렇죠? 왜? 움직이는 데이터. 자, 이것도 다 위치좌표로 뜨죠? 그렇죠? 이런 것도 데이터가 될 수 있고. 뭐 어쨌든 여러분들 모든 것들이 다 데이터화되고 데이터가 저장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저장된 데이터들을 여러분들이 모아서 만들어 놓은 것을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데이터를 모아서 데이터를 저장해놨어. 자, 이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원할 때 언제든지 꺼내볼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이 데이터 저장도 막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이 카테고리별로 저장을 해놓은 이 상태를 데이터베이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데이터베이스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빅데이터를 하려면 여러분들 OT 때 이야기를 했었는데 머신러닝이나 딥러닝 이야기를 하려면 이 데이터베이스가 저장된 상태가 이게 어떤 메커니즘, 알고리즘으로 여러분들한테 가는지가 이 데이터베이스부터 옵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뒤에서 세부적으로 배울 거지만 어쨌든 이 데이터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데이터라고 칭합니다. 알겠죠? 이 데이터의 유형을 한번 살펴보면요. 이 데이터는 정성적 데이터와 정량적 데이터로 나눠집니다. 일단 쉬운 정량적 데이터부터 한번 볼게요. 여러분 정량적 데이터는요. 여러분들 이미 알고 있는 숫자, 기호, 도형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정형 데이터라고 해서 정량적 데이터라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이 부분들은 다 뭐로 가능하냐? 통계로 분석이 가능합니다. 숫자로 된 것들. 그렇죠? 뭐 키, 몸무게, 성적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요. 자, 그래서 여기 뭐 RDBMS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내용은 뒤에서 이제 나올 거고 일단은 이런 정형 데이터들이 이런 것들이 정형 데이터다. 정량적 데이터다라고 이야기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정성적 데이터는 뭐냐? 자, 이와 반대가 되겠죠, 그렇죠? 비정형 데이터로서 언어, 문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우리가 분석하고자 하는 거, 뭐 네이버에서 데이터 가져오고, 뭐 인스타그램, SN, 페이스북, 유튜브 이런 데서 갖고 오는 모든 데이터들은 다 뭐예요? 이런 언어로 되어 있죠. 숫자로 되어 있지 않잖아요. 자, 성적 몇 점, 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뭐 유튜브에서 조회수 같은 것들은 볼 수 있겠지만 그 외의 것들은 전부 다 이 비정형 데이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통계적으로 나타낼 수 없어요. 자, 이 통계, 평균, 표준편차 이런 거 못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분석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정성적 데이터가 정량적 데이터와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 정성적 데이터를 수집해서 분석하는 기술이 없었어요. 옛날에는 그냥 평균 표준편차, 뭐 기타 등등의 뭐 회귀 분석, 구조 방정식 이런 기타 등등의 숫자를 이용하는 통계 방식만 있었지 비정형 데이터를 분석하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자, 그게 빅데이터라고 하는 그런 키워드가 나오면서 분석 방법들이 생겼고, 자, 우리가 코딩에서 분석한다고 하죠. 파이썬이나 R, 그다음에 요즘 코랩도 많이 사용하고 이런 기타 등등의 프로그램들이 생기면서 비정형 데이터가 분석할 수 있게끔 된 거죠. 그 전까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정성적, 정량적, 자, 요거를 여러분들이 꼭 비교해서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요. 자, 여기 가운데 들어가는 반정형 데이터라고 있네요. 자, 숫자 연산은 불가능하지만 파일 형태로 저장되고, 자, 여기 API 형태로 저장됩니다. 자, 이 여러분들 요즘 AI 많이 사용했으면 API라는 얘기가 정말 많이 들을 텐데 서버에 저장되는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데이터들이 저장되는 방식이 전부 다 API 형식으로 저장이 됩니다. API 서버에서 여러분들 데이터를 수집해요. 빅데이터는. 자, 이것도 뒤에 뭐 세부적으로 나오니까 일단 이렇게만 알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인터넷 창이 뭐예요? HTML, XML 뭐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렇죠?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유형, 숫자도 포함되어 있고 문자도 포함되어 있지만 모호한 것 가운데에 있는 상황을 반정형 데이터라고 해요. 요즘에는 문서를 반정형 데이터로 많이 만들어요. 왜 그럴까요? 자, 한글 프로그램을 만들면 한글 응용 프로그램이 있어야만 열리고
파워포인트로 만들면 파워포인트가 있어야만 열리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접근성들이 제약이 많다 보니까 아예 HTML이나 XML로 만들어버리면 여러분들 모두가 그냥 누르면 다 보이죠. 그렇죠? 네. 어떤 응용 프로그램, 글꼴 이런 거 깨지는 일이 절대 없다. 그래서 요즘에 반정형 데이터로 만드는데 뭐 일단은 그렇습니다. 자, 좀 전에 얘기했었던 정형 데이터, 비정형 데이터를 좀 더 세부적으로 분류를 해보면요. 자, 우리가 아까 얘기했었던 숫자로 된 것들은 전부 다 뭐라 그랬어요? 정형 데이터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 정형 데이터들은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알고 있었던 내용들이 대부분이에요. 여기 보면 숫자들, 뭐 관람자 숫자, 그 다음에 분류하는 거, 집단 분류하는 거, 유전자 알고리즘, 그 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자, 기계학습, 이건 따로 설명할게요. 자, 회귀 분석,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거죠. 영향력. A가 발생했을 때 B가 어느 정도 발생하느냐, 이런 것들 보는 게 회귀 분석인데, 이렇게 되고. 통계 아마 배웠으면 아마 대부분 알 거예요. 자, 기계학습, 머신러닝이죠. 자, 여러분들 OT 때 똑같이 얘기했어요. 머신러닝은 입력값을 많이 준 상태에서 그 안에서 동일한 상황이 생겼을 때 결과값을 갖고 오는 걸 기계학습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건 정형 데이터예요. 빅데이터죠. 뭐 데이터가 많은 거니까 빅데이터긴 하지만 어쨌든 이건 기계학습이다. 데이터를 이미 저장해 놓은 걸 불러오는 형태인 거예요. 결과물이 바뀌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정형 데이터는 이런 형태로 이해가 될 거고요. 비정형 데이터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문자로 된 것들. 실제로 여러분들 문자를 썼을 때의 감정들을 분석한다거나 실제로 소셜 네트워크, SNS에 여러분들 쓴 것들, 그다음에 사람과의 관계, 그 글 안에서의 관계, 실제로의 그 문장에서 나타내고자 하는 이런 의미,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것이 비정형 데이터가 됩니다. 자, 이런 내용, 그 정형 데이터, 비정형 데이터는 앞으로도 계속 나오니까 오늘 여기까지만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데이터, 정형 데이터, 비정형 데이터 가지고 뭘 하고자 하는 거냐. 자, 실제로 여러분들 그냥 분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자, 이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아까 앞에서 처음에 여러분들한테 이제 의미를 부여해서 예상해보고 예측하고 막 했었던 것처럼 그런 내용들의 의미를 우리가 가치를 창출해줄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춰야 된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데이터가 그런 가치가 있을 때 우리가 생각하고자 했었던 의미가 있는 내용들이 생겼을 때 이 데이터가 의미가 있는 거지, 실제로 우리가 데이터를 모았는데 그냥 쓸모없이 용량만 차지하는 데이터가 돼버리면 사실상 무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가치 창출 프로세스가 DIKW 모델이라고 하는데, 자, 이 데이터들을 앞에 있는 약자 딴 거예요. DIKW. 뭐 어려운 건 아니니까. 자, 실제로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수집했고요. 이 데이터가 가공돼서 저장돼요. 자, 이 저장된 걸 가지고 현재의 가치들을 이해해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걸 분석하다 보니까 아까 우리 뭐 했었죠? 작년은 이랬고 올해는 이랬고 이런 것들을 분석했었죠. 그렇죠? 그리고 하다 보니까 전기 자전거는 사람들이 뭘 했어요? 배터리를 더 많이 갖는 거. 일반 자전거는 운동에 더 초점을 많이 둔다. 자, 이런 거 같이 이렇게 지혜, 패턴화된 내용들을 알 수 있게끔 되죠. 자, 이렇게 되면 DIKW 모델에 의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데이터를 통해서 가치를 창출해냈다, 지혜를 만들어냈다라고 이해가 되는 겁니다. 실제로 이렇게 돼야만 여러분들이 하는 데이터에 대한 부분을 이해하게 된 거예요. 이 데이터가 쓸모가 있게 된 거죠. 그래야 분석한 의미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죠? 네. 자, 여러분들 여기 나와 있는 그림 다 알겠죠? 너무 와닿죠? 자, 첫 번째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면 아이폰이 나와 있는데 이 아이폰이 나온 지 20년이 됐어요. 이제. 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는 뭐 아이폰이 바뀌어가지고 다시 이제 갤럭시로 넘어간다, 아이폰 쓰면 아재폰이다, 뭐 이런 이제 문제가 막 생기고 그랬는데 이런 사회적 이슈가 생기는 이유가 딱 요때 지금 2007년도 그 세대, 그때 딱 20년, 그러니까 20대였던 사람들이 지금 현재 40대예요. 무슨 얘기냐면 아이폰이 처음 나와가지고 아이폰을 쓰기 시작한 세대가 지금 현재 3, 40대라는 얘기예요. 자, 그 3, 40대가 실제로 지금 회사에 가면 대부분 다 뭐예요? 중견 직급 정도 되는 뭐 과장, 부장 요 정도 되는 나이일 겁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핸드폰을 쓰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나이가 많은 좀 꼰대 같은 그런 아저씨들이 많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렇게 이제 명령이 된 것 같은데 실제로 상황이 그랬었어요, 과거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긴 건데 뭐 이것도 뭐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오른쪽 그림을 한번 보면요. 20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는 말도 못하는 아이가 유튜브를 봅니다. 자, 이렇게 손가락으로 샥샥 이렇게 넘기는 거 보면요. 깜짝깜짝 놀래요. 너무 잘해요. 이렇게 손가락으로 딱 넘기고 광고가 딱 나오면 그 광고 건너뛰기 버튼을 딱 눌러요. 자, 애기가 그 광고 건너뛰기라는 버튼을 알까요? 한글은 모르지만 그걸 누르면 화면이 바뀐다는 건 압니다. 너무 신기해요. 자, 이렇게 이 디지털에 대한 부분들이 아예 어린아이까지 다 이미 적용이 됐어요. 자, 이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핸드폰을 처음 이제 사가지고 막 아이폰 막 줄 서서 사고 하는 그런 시대였는데 지금은 그런 거 아니죠, 그렇죠? 지금 그냥 언제 어디서든지 살 수 있고요. 핸드폰 없는 사람이 없고요. 그리고 이와 더불어 뭐 여러 가지 노트북, 패드, 기타 등등 웨어러블까지 여러 장치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 생겼습니다. 맞죠? 자, 그런데 그런 시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까 아이폰 나오고 뭐 지금 아이가 핸드폰 하는데 딱 20년, 아이폰 나온 지 20년 된 거고 스마트폰 나온 지. 빅데이터도요, 여러분들 2016년도에 나왔어요. 2016년도에 저건 머신러닝이죠, 머신러닝. 알파고가 이세돌이랑 바둑을 둔 시기가 2016년입니다. 10년밖에 안 됐어요. 10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챗GPT 여러분들 이제 다 쓰고 있죠. 지금 몇 년 됐어요? 챗GPT 나온 지 4년 지났어요. 4년. 22년도에 처음으로 챗GPT가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시대는 다시 또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챗GPT 쓰는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에이전트 AI를 쓰는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자, 클로드 코드, 그다음에 오픈클로 이런 기타 등등의 에이전트 AI를 이제는 사용해야 되는 시기가 됐어요. 자, 무슨 차이가 있냐면 AI, 여러분들 사용하고 있는 AI는 자, 어디에 들어가서 사용합니까? 서버에 들어가서 사용하죠. 챗GPT 서버, 제미나이 서버, 이렇게 서버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쓰죠. 그렇죠?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거기서 하는 대화들의 내용들이 전부 다 어디에 기록이 남아요? 서버에 기록이 남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거기서 가르쳐주는 거를, 알려주는 내용들을 직접 다 이렇게 검색하고 찾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 에이전트 AI는 여러분 컴퓨터에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컴퓨터에 설치가 돼서 그 설치된 그 AI가 여러분 인터넷 창도 켜고요. 프로그램도 알아서 설치하고요. 거기에 대한 뭐 여러분들이 내준 명령어를 직접 다 수행해요. 자, 실제로 여러분들이 크롬 창을 키지 않더라도 AI한테 자, 크롬 창을 켜라고 이야기하면 켭니다. 자, 이게 언제 나왔냐면요. 2026년 1월에 나왔어요. 2달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벌써 이 상황이 발전돼서 변화했다. 챗GPT 나와가지고 처음에 이게 AI가 의미가 있니 없니 막 이런 거 갖고 싸우던 시대는 이미 벌써 지나갔고요. 벌써 이거는 4년 전 옛날 유물이 돼버렸습니다. 그 AI 머리를 가지고 내 컴퓨터에 심는 에이전트 AI가 벌써 나왔고요. 자, 아마 지금 에이전트 AI를 쓰고 있는 사람들이 뭐 조금 앞서 나가면 한두 명 정도 있을 것 같고 나머지들은 거의 없을 것 같은데 대부분 학생들 벌써 안 쓰고 있다고 하면 이제 좀 관심을 가져야 돼요. 자, 왜 그러냐면 지금 관심을 안 가지면 또 벌써 지나갑니다. 지금도 챗GPT를 잘 쓰지 못하는, 프롬프트를 잘 활용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일부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 벌써 4년 만에 이 오픈 AI에서
에이전트 AI로 변화해가지고 변화한 세상이 여러분들한테 지금 도래했는데 벌써 하지 않으면 따라가지를 못해요. 여러분들이 꼭 이 전자기기, 이 시스템에 따라가야 되는 건 아니지만 이걸 따라가지 못하면요 세상이 이미 변하고 있기 때문에 취직을 하거나 어떤 개인적인 사업을 하거나 어떤 다른 역량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의 역량이 사용할 수 있는 빈도가 너무 줄어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이 에이전트 AI도 이제 좀 관심을 가져주는 그런 시대가 됐으면 그 상황이 여러분들이 도래했다라는 거 알려주고 싶고 우리 빅데이터 수업이니까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한테 좀 강조합니다. 나는 근데 여러분들 이 캐릭터 있죠? 이거 랍스터를 모티브로 그린 건데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저거 내가 따로 이렇게 캡처해가지고 발표자료로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너무 귀여우니까. 자, 이 4차 산업 너무 빨리 지나갔어요. 이 수업 자료 만든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4차 산업 혁명이라는 단어가 이제는 너무 무색합니다. 창피해요. 이런 얘기 하기가. 자, 이 설명은 하지도 않을 겁니다. 자, 실제로 자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4차 산업 혁명에 의해서 기술 관계를 쓴다. 그래서 5개의 기술을 포인트로 한다라고 한 게 AI, 클라우드, IoT가 뭐예요? 사물 인터넷을 IoT라고 해요. 모바일, 핸드폰 얘기하는 거고요. 빅데이터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이 5가지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산업혁명을 만들어 나갈 것이고 우리 데이터를 그렇게 발전시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언제예요? 10년도 안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써 이게 전부 다 통합이 돼서 에이전트 AI가 발생됐다는 거. 이것도 벌써 설명하기가 좀 창피합니다. 여러분 이거 모르고 있으면 이미 많이 지나갔어요. 여기 내용들 보세요. 블록체인 이제 뭐예요? 코인 이런 거 블록체인 시스템이죠. 이게 언제적 얘기인데 지금 이런 얘기예요. 자, 무인항공기 지금 전쟁하면서 무인항공기 안 쓰는 드론 안 쓰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자율주행 벌써 테슬라 자동차들은 그냥 돌아다니고 있죠. 목적지만 지금 알아서 가요. 자, 이런 기타 등등이 이미 다 실현이 됐다. 그쵸? 이게 고작 10년도 되지 않은 상황에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내용들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알아줘야 될 필요가 있고 시대적 흐름이 빠르게 지나간다는 것도 이해해야 되고 여러분들 거기 따라가기 위해 노력해야 돼요. 자, 그럼 실제로 빅데이터가 무엇이냐? 야, 빅데이터가 뭐니? 라고 물어보면 사람들 대답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테라바이트 이상의 되는 데이터들을 가지게 되고 비정형 데이터를 가지게 되면 빅데이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관계형 모델, 이것도 관계형 DBMS라고 하는 이 시스템인데 이것도 뒤에 나와요. 이거 설명을 자꾸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데 이걸 하게 되면 너무 오늘 요점에서 너무 벗어나니까 오늘은 하지 않지만 이렇게 많은 데이터들, 비정형 데이터들이 이렇게 관계형 모델, DBMS, 데이터베이스 안에 저장된 형태들을 빅데이터라고 지칭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빅데이터 뭔데? 라고 이야기하면 키워드가 되겠죠. 많은 데이터, 비정형 데이터, 관계형 모델에 적합하지 않은 데이터들 이런 것들 이런 거 좀 지나고 나면 여러분들이 다 이해가 될 텐데 한 번에 이해를 시키기가 어려워서 조금 안타깝지만 좀 기다리면 여러분들 이 내용들 다 나올 거예요. 자, 이 빅데이터는 3V를 기반으로 했어요. 이게 언제? 10년 전에. 10년 전에 3V를 기반으로 했는데 이 3V는 다양성, 규모, 속도를 기반으로 합니다. 자, 그는 이게 시대가 흐름으로써 점점 변화했죠. 그래서 뭐가 나왔냐? 5V가 나왔어요. 이제는 정확성과 가치까지도 봅니다. 자, 이걸 우리가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빅데이터를 우리 스포츠에다가 넣어보면 아까 얘기했었던 3V, 규모, 다양성, 정확성까지는 이제는 이해가 돼요. 실제로 이 속도가 중요합니다. 자, 실시간으로 이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느냐. 그래야 빠르게 속도를 높여서 분석해야 전반에 했던 거 바로 후반전에 적용하죠. 그렇죠? 축구 항상 요즘 GPS 센서 들고 다니고 심폐량, 운동량 이런 거 다 측정하죠. 근육 피로도 이런 거 다 젖산 수치 이런 것들 분석하는데 이런 분석을 빨리 분석해내야 되겠죠. 그렇죠? 속도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됐고요. 자, 그리고 그거에 빨리 가치를 부여해서 실제로 선수 가치와 실제로 승률을 예측할 수 있는 자, 이 자리에 어떤 선수를 넣으면 공격 확률이 올라갑니다. 승률이 올라갑니다. 이런 내용들을 다이렉트로 보여줘야 되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제는 지속적으로 보여지는 시대가 됐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5V 여러분들 기억해 주셔야 돼요. 5V 시험에 꼭 나와요. 제가 꼭 낼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형태로 빅데이터 특징이 변화하고 있다는 거 인지해 주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있었던 내용들을 가지고 실제로 사례를 영상으로 한번 보면서 우리가 빅데이터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되고 실제로 앞으로 어떤 형태로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한번 같이 한번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첫 시간이었기 때문에 어려운 내용들 없이 이렇게 수업을 진행을 했는데요. 다음 시간까지도 아마 이 어려운 내용 없이 그냥 이렇게 여러분들 설명 들으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수준으로 우리 배경 설명하듯이 이렇게 여러분 수업이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래도 실습 토론 과제를 여러분들한테 부여를 해야 하니까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 AI로 인해서 스포츠 환경이 변화하고 있는데 이 변화하고 있는 장점과 단점, 스포츠 환경이 변화했기 때문에 이런 점이 좋더라, 변화했기 때문에 이런 점이 좋지 않더라라고 하는 개인적인 의견을 기재해주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들로 오늘 토론 주제로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하고 여러분들 대면 수업 때 이 내용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한 2주 정도는 이런 형태로 수업이 진행이 될 건데 일단 빅데이터가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왜 필요한지, 어떤 형태로 변화했고, 그 다음에 실제로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개요를 여러분들하고 설명하는 시간이 지금 현재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내용들이 어렵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꼭 인지해줘야 되는 부분들이고 그 인지된 부분들이 개념화가 돼서 나중에 여러분들 누군가가 혹은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답변할 때 그 내용들이 지금 오늘 배웠던 이런 내용들이 답변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끝!